미국이 대만에 미사일을 수출한 데 대하여 중국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중국이 대만에 전쟁 예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어 국제적으로 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인데요. 물론 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이용한 간접 경고이지만 1962년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벌이기 하루 전날 사용했었던 강력한 표현까지 똑같이 등장해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인민일보는 신문 7면에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라라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민일보는 중국과 대만 국민 모두 무력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대만이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차이잉원 정권이 대만 분리 독립 선봉에 서서 불이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차이총통을 비난했는데요. 이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엄포했죠. 여기에서 죽는 길은 전쟁을, 사전 언급은 전쟁을 개시한다는 선전포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과 가까운 광둥성의 한 해병대를 방문해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민일보에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1962년 9월 22일 인민일보 일면에 쓴 것과 같아서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이러한 논평을 쓴 지 하루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중국의 논평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경고 문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표현인 것이죠. 다만 58년 전과 달리 이날 보도는 경고 문구를 1면이 아닌 7면에 써서 수위를 조절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경고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감안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7종의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거치면 언제든 대만에 인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목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 해협에 미군이 최근 연일 군함을 진입시켜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구축함 베리호는 대만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올 들어 11번째로 미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대만의 독립 시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감정의 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은 최근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 몸싸움 외교전으로 폭발했는데요. 20일 대만의 자유시보 등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피지의 수도 수바에 위치한 그랜드 퍼시픽 호텔에서 대만 상무대표처가 개최한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경축 행사장에 초대받지 않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 2명이 나타나 갑자기 행사장 내부로 진입했고 이들은 행사 참석자의 사진을 막무가내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쪽은 즉각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관계자들은 이를 거부했죠. 결국 그 과정에서 양국 간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대만 쪽 관계자가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게 대만 측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만 측 발표와 다르게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피지 주재 외교관이 행사장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었다며 몸싸움도 대만 쪽이 먼저 걸어와 폭행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관 한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대만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죠. 또한 중국은 행사장에 대만을 연상시키는 깃발인 청천백일기를 내걸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16년 대만의 독립 성향을 지닌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을 상대로 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공세적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태평양 도서국에서의 대만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9월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티가 일주일 간격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발표한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5년 중국과 수교한 피지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서 2005년 천수 이벤 당시 대만 총통이 피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12월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엔 사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바이니마라마 정부가 민정 이양을 하지 않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압박에 시달리던 2009년 2월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피지를 직접 방문해 양국 협력 확대와 대규모 원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인해 바이니마라마는 지금껏 피지의 총리로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셈이죠. 즉 피지의 정부가 중국으로 인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대만의 손에 들어줄 일이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20일 대만 국경절 행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피지 경찰은 전날 외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성명을 내어 돌연 수사를 중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사자들이 외교적 수준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으므로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제3국에서조차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결국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한 발 더 나가도록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최근 SCMP가 중국이 대만 공격을 위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남동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SCMP는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남동부 해안 군사기지에 배치했던 둥펑 11과 둥펑 15를 둥펑 17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죠. 지난해 10월 1일 중국 건국절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인 둥펑 17은 기존 미사일보다 넓은 2,500km의 사정거리와 높은 정밀도를 갖춘 고화력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대만에서 2016년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인접 군 기지에 미사일 배치를 확대해 왔는데요. 게다가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올해 들어서는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침공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중국 군사 전문 매체 카누아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푸젠성과 광둥성의 모든 로켓 미사일 여단이 완전 무장했으며 남부전구와 동부전구의 일부 미사일 기지는 최근 몇 년간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겨냥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창 편집장은 현재 중국이 광둥성 푸냉시의 한 기지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물론 해당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밝히지 않으면서도 푸냉시 미사일 기지는 대만 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둥펑 11이나 둥펑 15는 사정거리가 짧다고 설명함으로써 둥펑 17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또한 창 편집장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공군에 대비해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최근 SCMP에 따르면 현재 인민해방군은 남동부 해안기지에 스텔스 전투기 J-20을 보유한 공군 여단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인민해방군 장성은 실제 전투까지 딱 한 걸음만 남겨둔 상태라고 평가했죠. 이렇게 두 나라가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험성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과 대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이번 26일 중국 당국은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중앙위 전체회의는 주요 정책과 인사 등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을 의미하죠.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서방 세계와 불화, 코로나 사태 후유증,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각종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내우 외환인 상태입니다. 이 같은 비상시국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논의의 초점은 당연 위기 대응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회의에서 다루는 주 의제는 총 2가지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과 시진핑 국가주석 권력의 대폭 강화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의제는 경제발전 전략을 바꾸고 그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는 권력 구조를 확립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죠. 즉 정치와 경제의 양대 전환을 통해 현재 중국 내외부에 둘러싼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쌍순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수 확대를 통한 국내 순환을 중심으로 하되 수출과 투자 등 국제 순환이 보조 동력으로 작동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기존 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과 마찰이 격화되던 올해 5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특히 14차 계획은 2035년까지를 고려한 장기 플랜으로서 앞으로의 성장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내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14차 계획에서 첨단 과학 기술 집중 육성 등을 전면에 배치했는데요.
이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동화 방지와 기술 자립, 고급 인재 확보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같은 정책 목표는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제재와 견제를 염두에 둔 대비책으로 해석되며 과거 첨단 산업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중국 제조 2025를 강조했던 13차 계획과는 달리 자극적인 구호가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세계 선두를 자랑하다가 미국으로부터 된소리를 맞은 화웨이 등의 사태가 반면교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의 원칙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번 중국의 전체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당국의 권력 구조 전환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9월 말 발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인형으로 특정하며 당정군의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시 주석이 행사하도록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은 물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도 시 주석이 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회의 소집권과 의제 채택권의 독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시 주석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최근 등장한 집중 통일 영도 체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1인 1표 다수결로 운영되던 정치국 상무위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시 주석 단일 지도 체제가 더욱 확고히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중앙 집권적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듯이 최근 시 주석이 직접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격변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위기감을 표현했죠. 한편 중국이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돌아서면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역 산업 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또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중국이 내수를 키우려면 기술력 제고와 공급망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교류가 많은 한국의 역할이 크게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중국의 국가 정책에 맞추어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치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